교재 1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1번, 34번 지문, 현대시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거기 가에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백석 시인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있죠. 문학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게 여러분 남신이주 유동이라는 곳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 이런 제목입니다. 응? 이 제목에서 이제 이 시에서 화자는 결국 이제 고향도 떠나고 가족과도 헤어져서 결국 타향해서 결국 절망감에 빠집니다.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감에 빠진 시적 화자가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인가 봐. 결국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운명이라고 인식하고 굳고 정한 뭐를 떠올려요? 갈매나무를 떠올린다는 시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화자는 타향에서 고생하면서 절망감에 빠졌다가 그래, 이것도 나의 운명이야 라고 자기의 처지를 일단 운명으로 인식하고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그래, 이 절망감을 이겨내야지 라고 해서 자기의 절망적인 처지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게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하고 흰 바람벽이 있어는 상당히 유사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흰 바람벽이 있어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이가 가족도 헤어져서 혼자 타향해서 쉽게 말하면 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 때 결국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방은 좁아요. 좁은 방,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흰 바람벽을 딱 봤는데 방에 흰 바람벽이 있는 거예요. 흰 벽을 보는데 거기에 쓸쓸한 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전등이 달려있는데 지친 전등이고요. 그 다음에 낡은 무명 셔츠가 하나 있고 그 그림자가 흰 바람벽에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도 끝났는데 소주나 한 잔 먹고 이제 자야겠다 라고 할 때쯤 외로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이 외로운 생각이 든 시적 화자가 결국 가난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하고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를 떠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왜 떠올리는 겁니까? 외로우니까.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을 떠올리다가 외로운 생각이 막 들 때 갑자기 시적 화자는 아니야, 이것도 내 운명이야. 그래,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정신만은 그래, 깨끗하게 하고 살자. 이게 바로 이 시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제목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상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 제목이 일단 흰 바람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장면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일행부터 보겠습니다. 흰 바람벽에 있어. 첫 번째,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가로 묶으세요. 지금 화자는 분명히 저녁 때 좁다란 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화자의 처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저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일을 마치고 화자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좁은 방에. 알았죠? 그리고 이 좁은 방에는 뭐가 있어요? 흰 바람벽이 있고 흰 바람벽에는 뭐가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 쓸쓸한 것이 지나간다. 흰 바람벽의 첫 번째 지나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쓸쓸한 것. 이 흰 바람벽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것도 되고요. 알았죠? 또는 이제 어머님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계기도 되는 게 흰 바람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데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알았죠? 딱 들어왔는데 방은 좁아요. 아무도 없어요. 됐죠?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쓸쓸한 것만 오고 갑니다. 흰 바람벽에 15촉의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있다. 전등에다 비추고 놓으세요. 이 전등이 여러분들 구체적인 소재 아닙니까? 전등. 근데 그냥 전등이 아니고
지치운 전등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때끌은 됐죠? 자, 때가 낀 다 낡은 무명샤츠가 결국 어두운 그림자를 쉬게 하고 있답니다. 무명샤츠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럼 이 두 소재는 여러분들 당연히 뭘 나타내겠냐? 그러면 지치운 전등도 일 끝나고 저녁 때 방에 돌아온 화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있다 할 때 무명셔츠도 누구의 모습하고 동일해요? 화자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전등이나 무명셔츠는 다 화자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다 감정이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이입이라는 건 화자의 감정과 또는 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감정과 사물의 감정이 동일하면 감정이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분명히 전등도 지친 전등이고 무명셔츠도 어두운 그림자를 쉬게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시적 화자가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때 지친 몸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앞에 흰 바람벽이 있고 거기에 지금 쓸쓸한 것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면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줄에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의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흰 바람벽에, 알았죠? 흰 바람벽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로운 생각이 흰 바람벽에서 헤매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시적 화자가 지금 외로운 거고 쓸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끝나서 집에 돌아와서 지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감주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간단한 감주 한 잔 딱 먹는다는 건 자기의 지친 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시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주가 하는 역할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철이 일 끝나고 좁은 방에 와서 소주 한 잔 탁 마시고 이제 자야겠다 하고 딱 누웠는데 너무 외롭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떠올린 게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인일인가? 흰 바람벽에. 그래서 여기 보면 흰 바람벽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동일한 식구가 계속 반복되는 운율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친 불빛이 무명셔츠가 그림자를 세우고 있다. 다 무슨 각적 이미지입니까 이거? 시각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여긴 주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였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흰 바람벽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 차디찬 물은 여러분 촉각적 이미지라는 거 알 수 있죠.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그래서 결국 흰 바람벽에 누구의 모습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늙은 가난한 어머니가 흰 바람벽에 싹 지나간다는 건 이 어머니는 당연히 시적 화자가 뭐하는? 그리워하는 대상이죠. 또는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지금 가난한 늙은 어머니하고도 헤어져 있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 지금 타향에서 그냥 힘든 일 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외로운 생각이 들 때쯤 되면 결국 이제 어머니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 멀리 떨어져서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하고 혼자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안타깝겠죠, 그죠? 그게 바로 어머니란 대상이 시적 화자한테 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 흰 바람벽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쓸쓸한 것이 지나간다, 지친 전등이 비친다, 무명 셔츠는 그림자를 씌우고 있고 외로운 생각이 들 때쯤 나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또 뭐 있어요? 또 나열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는 여러분 남쪽 지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앞대 남쪽 지방에 조용한 개포가에서 나지막한 집에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의 지아비라는 건 자기는 아니죠. 자기는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알았죠? 지금 이제 나지막한 집에서 결국 단란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흰 바람벽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건 한편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장면 자체를 보면 뭐도 있을까요?
부러움도 있겠죠. 아, 나도 삶이 좀 이렇게 넉넉하면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저런 집에서 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겠어요? 지금 화자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떠오르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고 있답니다. 이 장면이 지금 흰 바람벽으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시적 화자는 전체적으로 쓸쓸하고 외롭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소재들이 다 시적 화자를 외롭고 쓸쓸하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밑에 그런데 세모 쳐놓으세요. 이 부분부터가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바람벽에 이런 것들이 지나가. 근데 뒤에 그런데 여기가 전환이에요. 전환. 알았죠? 그런데 또 이지막해 어느 사이에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글자가 지나간대요. 알았죠? 흰 바람벽에 뭐가 지나간다고? 글자가 지나간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영화 스크린에 보면 여러분들 장면 보이고 밑에 이제 글자가 자막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글자가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호젓한이란 말은 옆에 쓸쓸하고 외로운이라고 써놓으시면 돼. 호젓한 쓸쓸하고 외로운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거기까지 끊어버리세요. 여기서 지금 글자가 이런 글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글자가? 밑줄 친 니은과 같은 글자가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글자가 흰 바람벽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 글자를 통해서 화자는 뭐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인식합니다.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운명이야. 하고 나면 자기의 부정적인 처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자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알 수 있죠. 자기의 처지를 뭐하는? 자기의 처지를 수용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가난하고 외롭게 태어났어.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높고란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가난해. 그리고 외로워. 그 다음에 쓸쓸해. 알았죠? 근데 결국은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자기는 높대요. 이 말은 비록 자기의 처지는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지만 나는 내 맑고 고귀한 정신은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말하는 안빈낙도하고 유사한 태도입니다. 가난하지만 여러분 그 가난을 결국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걸 안빈낙도라고 하거든요. 이 거의 안빈낙도의 태도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글자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데 그 심리는 자기의 부정적인 처지를 수용하는 거고 그 글자에 보면 자기의 현재의 처지를 운명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높고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자기 존재 자체는 자기의 정신은 높고 고귀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양병철이가 막노동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가족하고 헤어져서. 빚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여러분 그냥 막노동하고 힘들게 집에 돌아오면 좁은 방이야. 아무도 없어요. 쓸쓸하죠? 응? 그럼 결국 혼자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잠들려고 하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눈 감고 나니까 멀리 떨어지는 어머님도 좀 떠오르고, 알았죠?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도 좀 떠오르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알았죠? 그러다가 결국 눈 감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아무리 이런 처지라도 내 맑고 깨끗한 이 고귀한 정신까지 버릴 수는 없어. 이런 태도가 바로 흰 바람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하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하고 상당히 유사한 시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생님이 이 시, 백석의 시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상황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족과 떨어져서 어려운 처지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힘든 일을 하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부모님도 떠올리다가 결국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래 이것도 운명이지 그래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 맑고 깨끗한 정신까지 버릴 수 없어 열심히 살자 뭐 이게 이 시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글자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밑에도 여러분들 밑줄 친 니은의 밑에 줄도 내 가슴은 너무나 많이 뜨거운 것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외롭고 쓸쓸한 걸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외로운 처지고 쓸쓸한 처지지만 자기의 정신만은 맑고 깨끗하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위로 밑줄 그 다음에 울력하듯이 울력이란 말은 여러분 밑에 뜻이 있죠. 힘으로 몰아붙인다 위협하듯 이런 뜻입니다. 위협하듯 눈질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이런 글자가 또 하나 지나간답니다. 알았죠? 그 글자에는 무슨 글자가 지나가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글자들이 화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무슨적 태도가 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에 자위적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위적인 겁니다. 스스로 위로하다. 오케이? 스스로 위로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 이 신바람벽은 결국 이제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자기의 현재의 심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흰바람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면 단어들의 이미지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시험 볼 때 혹시 낯선 시가 나오면 그 시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막 신경 쓰면서 읽지 말고 그냥 구체적인 시적 상황만 빨리 이해하도록 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어들의 이미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충분히 대충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밑에 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이 세상에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됐죠? 그럼 자기도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도 알았죠? 귀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늘이 나를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초생달, 그 다음에 바구지꽃은 백꽃입니다. 밭꽃입니다. 밭꽃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짝새는 뱁새라고 해서 아주 작은 새입니다. 당나귀, 얘네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보면 쪽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좀 작은 존재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초생달, 밭꽃, 뱁새,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다 어디에 해당하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던 시인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아름다운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아주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문구는 윤동주의 별에는 밤과 유사한 문구라고 해서 이 백석에 원래 흰 바람벽이 있어가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글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존재는 나와 같이 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높게 태어났고 가슴에 사랑과 슬픔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결국 시적 화자하고 똑같은 존재들이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네 마리아, 릴케가 다 시적 화자와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고귀한 정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해됐죠? 이 시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자기는 고결한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는 삶의 자세를 표현한 게 바로 흰 바람벽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시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 문제를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 뭘 중심으로 읽는 게 맞다? 흰 바람벽을 중심으로 읽는 게 맞다. 끝! 됐지? 그 다음에 밑에 나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이 꽃씨. 이 시는 여러분 또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병철이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닌 책이야. 그러면 그 책 한 권에는 어떻게 보면 양병철이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꽃씨가 바로 그겁니다. 작은 존재죠. 가벼운 존재야. 하지만 이 꽃씨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뭘 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시는 바로 이 꽃씨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1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를 있습니다. 1년에서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손에 꽃이 한 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서 꽃씨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우리. 2년에 가면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년에서 여러분 꽃은 뭘 뜻하겠어요? 봄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잎은 뭘 뜻하겠어요? 여름을 뜻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봄과 여름의 화려함이 있는데 이 화려함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내 손 안에 남아있는 건 꽃입니다.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 이걸 다 읽고 나면 이 사람은 꽃씨를 보고 이 꽃씨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봄과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사라진 다음에 가을이 바로 이 꽃씨 속에 들어있답니다. 왜 이렇게 느꼈을까?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알았죠? 그럼 지금 양병철이가 꽃씨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야, 이 꽃씨에는 가을이 들어있네. 여기까지 이게 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느꼈을까? 그럼 3년에 가면 여러분 점점 이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에 빛나는 여름의 오후가 있습니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 여름은 일단 빛이 납니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 이게 빛나는 여름의 오후입니다.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바로 빛나는 여름의 오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다시 빛나는 여름의 오후가 바로 핏빛 꽃들이 몸부림치면서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있는 곳이 바로 빛나는 여름의 오후인데 그 입김이 염으로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게 바로 꽃입니다. 여러분 이 꽃씨에는 여름의 오후가 있는데 이 여름의 오후는 그냥 오후가 아니고 빛나는 여름입니다. 빛나는 여름. 알았죠? 이 빛나는 여름의 오후가 염으로서 바로 이 꽃씨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여물다란 말이 여러분 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여물다란 말은 성숙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빛나는 여름이 다 갔어. 알았죠? 가고 그 빛나는 여름에 그 아주 아름다운 생명력이 다 모여서 된 게 꽃이에요. 그래서 꽃씨가 무게감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꽃씨의 무게를 느끼는 건 이 꽃씨가 여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비의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슬픔의 껍질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입니다. 그렇죠? 사연에선 지금 분명히 이 사람 가을날입니다. 지금 낙엽들을 다 불태우면 여러분 뜰은 이제 넓어 보이죠. 이 넓어 보이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 사람은 가을날 그래서 뭐를 느껴요? 여무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물어 가는, 이렇게 돼 있죠.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적 화자는 가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외로움을. 근데 염으로 가는 빛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외롭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여러분들 혼자서 외로움을 느낄 때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친구들도 많아, 뭐 할 일도 많아, 그럼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놀러 다니고, 알았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내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사색을 하고 자기의 내면적 성숙을 이루거든요. 이 사람이 가을날을 이렇게 생각하고 꽃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봐. 손에 꽃씨 하나가 있어요. 꽃씨는 가을이 들어있어요. 이 꽃씨에서 무게를 느껴요. 알았죠?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결국 이 사람이 가을날 자기가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을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뭐 빛나는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죠? 역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외로움을 이렇게 빛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럼 외로움이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성숙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꽃씨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꽃씨를 보고 결국 느낀 건 바로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 야 꽃씨가 있는데 야 꽃씨에 가을이 들어있네. 원래 가을은 외로운 계절 아니야? 봄과 여름이 다 지나고 이 꽃씨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 봄과 여름의 그 빛나는 여름의 오후가 다 여물어서 이 하나의 꽃씨가 됐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지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래, 나 가을에 외로워. 외롭지만 이 외로움이 그냥 외로움이 아니야. 나를 성숙시키는 빛나는 외로움이야. 그럼 이 사람은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하고 나시의 공통점을 잘 생각하면 분명히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가시는 맨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쓸쓸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글자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그것처럼 이 사람도 꽃씨를 보고 가을날의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 외로움은 나쁜 거 아니야. 왜? 나를 성숙시키잖아. 이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년에 뭐 하겠다는 소리죠. 오늘은 그래서 한 알의 꽃씨를 골라서 긴 기다림의 창가에 화려한 옛날의 대화를 묻겠답니다. 알았죠? 옛날의 대화를 묻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묻는다는 건 여러분 땅에다 묻는다. 꽃씨를 여러분 땅에다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꽃씨를 땅에다 묻는다는 건 뭐로 이해해야 될까요? 더 외로워지겠다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화려한 옛날의 대화를 묻어버리겠다는 건 여러분 나는 이 가을날 더 외로워지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 외로움이 나를 뭐 시키니까? 성숙시키니까. 이 시의 내용은 바로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연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꽃씨를 땅에다 묻는 건 화려한 어제의 대화를 묻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은 지금부터는 더 외로워져서 내면적 성숙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여러분 이걸 원하는 겁니다. 내적 성숙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시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꽃씨 하나 보고 이 사람이 느낀 건 이걸 느낀 거죠. 꽃씨 하나 보고 이 사람이 느낀 건 이걸 느낀 거죠. 야, 꽃씨는 가을이 들어있고 무게가 있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여물었기 때문이야. 봄과 여름이 다 녹아서 꽃씨에 딱 들어서 여물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 가을날은 외롭지만 그래, 나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해. 왜? 나를 성숙시키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 더 외로워지고 싶어요. 이 말은 나 성숙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이 시를 이렇게 읽고 나면 외로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게 가와 나가 동일하다는 걸 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상황만 이해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꽃들의 몸부림이라고 하면 뭐 의인법도 쓰였고요. 됐죠? 그 다음에 묻는다라고 하면 현재형 표현이 쓰였다는 건 알 수 있고요. 됐죠? 뭐 요 정도의 특징들만 좀 알아두면
문제는 다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번 문제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행을 명사로 종결하고 있는 건 나시는 있습니다. 나시에 보면 여러분 거기 1년에도 맨 마지막 두 번째 행이 뭐라고 됐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한 알 할 때 알이 명사고요. 그 다음에 2년도 보면 마지막 행이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이 속에 모여든 가을이라고 하면 가을도 명사죠. 이건 나에는 해당합니다. 근데 가는 여러분들 행이 명사로 끝난 건 없다는 겁니다.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어 있다. 통사구조가 반복된 건 가시에는 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유사한 통사 구조할 때 통사란 말은 여러분 문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알았죠? 문장 구조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거기 여러분 원래 가시의 사행에 보면 희미한 15촉의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끓은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우고 있다도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반어법은 뭐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객전도의 기법은 여러분들 가에는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주객전도가 가에 들어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내가 집에 돌아와서 흰 바람벽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은 흰 바람벽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흰 바람벽을 보는 거지 흰 바람벽이 나한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가 주객전도 하면 상춘곡에 등장하는데 상춘곡에 뭐 있죠?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린다. 원래 내가 공명과 부귀를 버린 거지 공명과 부귀가 나를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표현은 공명과 부귀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는 건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됐죠? 산이 날 에워싸고 밭이나 갈며 살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밭을 갈면서 살겠다는 거지 산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건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에 흰 바람벽이 있어는 원래 화자가 바람벽을 보고 바람벽이 대상이거든. 바람벽을 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람벽이 화자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흰 바람벽이 대상인데 주체가 됐다는 거죠. 이게 주객전도입니다. 가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없습니다.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시켰다.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알았죠?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다. 이런 표현들은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추상적이고요. 알았죠? 사랑과 슬픔도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걸 시각화시켰다. 감각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나는 외로움도 원래 외로움은 추상적인 단어인데 빛난다라고 하면 시각화시킨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5번이 답이다. 내용적인 공통점은 뭐라고 보면 되죠? 외로움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시 공간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됐죠? 결국 여러분 거기 기역에 보면 좁은 방은 당연히 쓸쓸한 공간입니다. 왜? 혼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시 공간이 저녁이란 시간과 방이라는 공간이 결국 시적 화자에게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상황에 대한 운명적 인식이다. 이해되죠 이제? 상황에 대한 자기의 처지에 대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운명적 인식이 들어있다. 이 말은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디귿에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울력하면서 눈질하면서 주먹질하면서 글자가 말하고 있대요. 원래는 이것도 글자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또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알았죠? 글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글자들이 나를 위협하면서 글자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한 건 결국 시적 화자가 그런 글자를 떠올리면서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회의가 여러분들 뭐냐면 의문을 품다 이 뜻입니다. 회의가 뭐라고? 의문을 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회의적인 태도거든요. 알았죠? 이 글자는 시적 화자가 절대 회의적 태도를 갖는 태도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시적 화자는 이 글자를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리을은 자연물을 보고 느낀 감탄이다. 왜? 느낌표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꽃이 하나? 하고 느낌표, 감탄이죠. 시적 대상에 생동감이 있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입니다. 입김도 있고요. 노을도 있고요. 됐죠? 아주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33번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A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B는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도 공간의 이동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역설적 발상이다. 이건 어느 정도 말이 되죠. 왜? 귀한 것들은 외롭고 쓸쓸하니까 역설적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B를 혼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추적 발상을 통해서 일반적인 현상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유추다.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죽는다. 병철이도 죽는다. 이런 겁니다. 사람은 죽어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병철이도 죽어요.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에다 적용을 한 거냐를 비교하면 되죠. 근데 왜 B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건 아니죠. 꽃씨를 보고 이 사람이 뭘 느낀 거야? 그래, 외로움은 가치가 있어. 이걸 느낀 거거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일반적인 현상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꽃씨를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래, 외로움이란 이 가을의 외로움도 빛날 수 있어. 가치가 있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도 될 수 없습니다. 3번의 A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B는 미래에 마주하게 될 대상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B가 미래에 맞이할 대상에 대한 정서라고 보긴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A는 화자의 상황을 외적으로 확장합니다. A에서는 여러분 나만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당나귀도 이렇게 태어났고 뱁새도 이렇게 태어났고 바구지꽃도 이렇게 태어났고 초생딸도 그렇다. 도연명이도 똑같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대상들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B는 외적 상황을 내면하고 있다. 그죠? 꽃씨를 보고 그래, 나도 이 외로움이 꽃씨와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면화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답은 정확히 4번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A는 현실적인 처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B는 대상의 변치 않는 속성에 대한 믿음이다. 변치 않는 속성에 대한 믿음? 절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34번 문제는 시적 인지의 대상들은 시공간, 그 다음에 시적 상황, 감각, 이미지 등 범주로 포착되어 형상화됩니다. 형상화란 말은 여러분들 구체화란 뜻입니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시적 대상들을 병치시키는 대위 구조를, 거의 밑줄 그어놓으세요. 시적 대상을 병치시킨다. 병치는 나란히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적 대상을 나란히 하는 대위 구조를 활용하면 시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할 수 있습니다.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는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대위했고요.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대상인데 이 구체적인 대상을 나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을과 여름을 대위시켜서 병치시켜서 시적 묘미를 높이고 있답니다. 이해됐죠? 이 문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대위 구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까? 이건 몰라도 돼. 거기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대위 구조 자체가 시적 대상을 병치시킨다고 돼 있어요. 시적 대상을 병치시킨다. 병치는 나열한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가시는 뭐하고?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어여쁜 사랑. 알았죠? 사랑하는 이하고 뭐하고 있고? 병치시키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 뭐하고? 가을하고 뭐를 병치키다? 여름을 병치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가난한 어머니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면 약간 대비돼 있고요. 가을과 여름도 뭐 돼 있죠? 대비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적 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시적 상황이나 감각이나 이미지 등의 범주로 포착되고 형상화되면서 병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 거기 1번에 보면 가는 흰 바람뼈, 늙은 어머니를, 나지막한 집은 사랑하는 사람을 공간의 범주로 대위시켰다. 공간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흰 바람벽에는
바람벽이라는 공간에는 어머니를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지막한 집에는 누구를 배치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치시켰다. 이 뜻이거든. 결국. 이 선택지 1번의 뜻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흰 바람벽에는 어머니를 배치시키고 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치시켰다. 이런 뜻인데 거기 여러분 그 가시에 보면 흰 바람벽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시퍼런 간이 추운 날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배경은 없죠. 흰 바람벽 말고는. 알았죠? 그러니까 좋다 이게야. 그러면 흰 바람벽이란 공간에 어머니를 배치하고 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여기서는 무슨 정서를 표현했느냐만 이해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순수함, 평온함이라고. 그러니까 늙은 가난한 어머니를 통해서는 순수함,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온함을 느끼는 건 이해가 돼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나지막한 집에서 대국국을 껴놓고 마주 앉아서 저녁을 함께하는 모습 평온하죠. 근데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여러분 차디찬 물에 무나 배추를 씻고 있는 게 여러분 순수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봐야 돼요. 답이 그래서 1번이 답인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둘을 병치해서 거기에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보기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 가에서 가난하는 늙은 어머니를 어여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황의 범주로 대위시켰다는 거야. 알았죠? 이건 다시 봐봐. 이렇게 보시죠. 이해를 잘 하시죠. 상황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상황, 가난한이라는 상황에는 어머니를 배치하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어여뿐이라는 상황에는 누구를 배치했다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치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배치해서 여기서 전달하는 정서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뭐가 나타났다? 연정이 나타나. 연정이 뭐죠? 그림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림과 사랑이 나타나.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가난한이란 상황과 어머니를 어여쁜과 사랑하는 사람을 병치한 게 대위구조고요. 이걸 통해서 표현한 정서는 연민과 연정이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선택지를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이 문제 자체를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3번에 보면 가에서 차디찬 물은 늙은 어머니를 대국국을 끓여 놓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감각의 범주로 대유시켰다.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걸 기준으로 차디찬 물이라는 촉각, 대국국을 끓여 놓고 있다 시각. 그래서 거기에는 늙은 어머니를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병치시켜요. 그럼 늙은 어머니를 통해서는 뭐를? 차디찬 물을 통해서 고달픔을. 알았죠? 대국국을 끓여 놓고는 뭐다?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나에서 작은은 가을을, 숱하는 여름을 감각의 범주로 묶었다. 그래서 작다라는 건 가을이 옹골지다는 게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씨가 작죠. 작은 씨는 단단하다. 근데 여름은 잎이 무성하죠. 그러니까 숱한 여름. 그럼 결국 앞에 씨를 통해서는 뭘 표현한 거고? 옹골짐, 단단함을. 그 다음에 여름을 통해서는, 숱한을 통해서는 무성함을 나타낸 거다. 여름은 무성하고 가을은 씨를 통해서 단단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물어라는 가을을 빛나는 여름의 이미지 범주를 통해서 각각 가을은 성숙함을, 그 다음에 여름은 찬란함을 환기시킨다. 문제될 거 없죠. 그죠? 이해되죠? 이제 이 선택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올해 선생님이 수능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는 여러분들 꼭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결국 이제 가족과 고향 떠나서, 가족 잃고 고향 떠나서 힘들게 혼자서 일하다가 좁은 방에 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외로운 생각이 들 때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자기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봤다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라고 자기의 삶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자고 나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열심히 일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시는 여러분을 그냥 꽃씨 하나를 딱 보고 나서 야, 이 꽃씨는 봄과 여름이 다 가고 나서 가을이 들어있고 가을은 여물잖아. 성숙이잖아. 알았죠? 그래. 나도 외롭지. 이 외로운 가을에 나도 성숙하자. 이 정도의 상황은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이제? 자, 현대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